당신의 외로움을 적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새벽 4시 47분, 거창 고속도로 휴게소는 적막했다.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는 한 여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리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1일 2신고 화면이 떠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방 속 소형 녹음기에는 72시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를 올가매려는 악마의 속삭임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다. 새벽 안개가 차창을 타고 스며들어왔다.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 오늘 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것이었다. 6개월 전 호치민의 뜨거운 오후, 리나의 인생이 바뀔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국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였다. 베트남 다낭의 작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은 고작 $300였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가족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사진 속 남자는 윤도현이었다. 41살의 그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진실한 인상을 풍겼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소개글이 리나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녀가 가진 농업용 드론 자격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난 도연은 생각보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리나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스마트팜이 대세인 요즘 자신의 과수원에 딱 맞는 인재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의 첫마디가 리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들렸다.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슴을 뛰게 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치른 조촐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리나의 마음은 설렜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한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다. 리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를 연습해왔다며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 리나에게는 무척 다정하게 보였다. 거창의 과수원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3만 평에 달하는 드넓은 배 농장과 그 중앙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이 리나를 압도했다. 더욱 놀라운 건 시아버지 윤만식의 따뜻한 첫인사였다. 73세 그는 이제 우리 딸이라며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리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한국 시댁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베트남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데워진 집안,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주방, 그리고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다. 리나는 매일 아침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며 과수원 전체를 관리했다. 개화 상태를 촬영하고 병해충을 모니터링하며 토양 수분까지 측정하는 첨단 농업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무척 기특해했다. 진짜 능력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외국인 며느리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다니 신기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까지 나와 리나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다.
하지만 첫 번째 불길한 조짐은 바로 그날 밤에 찾아왔다. 밤 12시 화장실에 가려던 리나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다. 시아버지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과 함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고운 며느리를 얻었다며 도연이 복을 터뜨렸다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노인분들이 의뢰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리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도망갈 생각은 말라는 음산한 말이었다. 리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도망가다니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그 보살핀다는 말에는 왠지 섬뜩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리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봄이 왔고 백꽃이 하얗게 피어났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 리나는 매일 드론을 날리며 과수원을 점검했다. 화면 속에 펼쳐지는 하얀 꽃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늘 칭찬했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드론이 뭔지도 모르던 시골 동네에 갑자기 최첨단 농업이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 도연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감시가 시작됐다. 며느리를 혼자 두면 위험하다며 아침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무엇을 사러 가는지까지 캐물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귀를 기울였고 마트에 갈 때도 언어가 잘 안 통한다며 따라왔다. 이웃이 찾아와도 며느리가 바쁘다며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 리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혼자 장을 봐도 괜찮다고 말하면 위험하다며 자신이 같이 가주겠다고 고집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봐도 문화 차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시니 이해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하면 우리 문화는 원래 그렇다며 며느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했다.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리나가 베트남 가족과 통화하며 막내 동생의 대학 합격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통화를 듣고 있었다.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번역해 보라고 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자 가족인데 무엇이 개인적이냐며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날 밤부터 리나는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늦게 리나 방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가려지면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씻고 나오는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며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실과 욕실은 분명 다른 방향인데도 항상 욕실 앞에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다며 몸매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 시선이 점점 불편해졌다. 옷차림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너무 노출이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남자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리나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문화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 압박이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는데 점점 협박처럼 들렸다. 도연에게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시댁 흉을 보는 며느리는 쫓아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리나는 점점 고립됐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리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법학을 공부한 친구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특히 외국인은 더욱 그렇다는 말이었다. 읍내 전자상가에서 소형 녹음기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혹시 카드 내역으로 들킬까 봐서였다. 공책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보이스 메모도 활용했다. 녹음기를 켤 수 없는 상황에서는 휴대폰으로라도 기록을 남겼다. 첫 주 만에 놀라운 것들이 녹음됐다. 오후 2시 거실에서 그 옷은 너무 몸에 붙는다며 갈아입으라고 하는 소리가 담겼다. 남자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이유였는데 자신도 남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봐도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는 리나의 몸매를 품평하는 노골적인 언급들이 이어졌다. 밤 11시 복도에서 녹음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장실에 가는 리나를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가 밤에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 말고 다른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전 7시 주방에서 녹음된 혼잣말은 소름이 돋았다. 베트남 여자들은 순종적이라더니 우리 며느리는 좀 똑똑해서 걱정이라며 섬뜩한 웃음소리를 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디지털 스토킹의 발견이었다. 리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만진 흔적들이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이 뒤바뀌어 있고 사진첩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으며 통화 기록을 확인한 흔적이 역력했다. 왜 자신의 폰을 만지냐고 따졌더니 며느리가 나쁜 사람들과 연락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하자 가족한테 사생활이 어디 있느냐며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리나 앞에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반투명 가운만 걸친 상태에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지만 화장실은 따로 있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리나의 몸을 훑었다. 그 눈빛에서 소름이 돋았다. 재빨리 방으로 피했지만 그날 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계속해서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님이 이상하다고 자신이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통화를 엿듣고 휴대폰까지 뒤져본다고 했다.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냥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했다.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자 무서우긴 과장이 심하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다. 집도 과수원도 아버지 명의니까 싫으면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리나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놨다. 남편마저 공범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다시 출장을 떠난 어느 밤 시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거실에서 들어온 영상을 편집하고 있던 리나의 뒤에서 갑자기 손이 어깨를 눌렀다. 우리 며느리가 밤늦게 뭘 하느냐며 혼자 하기 외롭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손이 리나의 어깨에서 팔로 내려왔다. 리나는 몸을 움츠렸다. 괜찮다고 하자 뭐가 괜찮느냐며 젊은 여자가 혼자 있으니 안쓰럽다고 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끈적한 톤으로 변했다. 도연이는 늘 없는데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제 자겠다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붙잡으며 뭐가 그리 급하냐며 좀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 리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켜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
손을 놓아달라고 명확히 말했다. 손이 뭐가 문제냐며 우리 며느리가 예쁘다고 하는 건데 뭘 그러냐고 했다. 불편하다고 하자 베트남에서 이런 거 안 배웠느냐며 시아버지 말은 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점점 더 깊숙이 부적절한 곳으로 향했다. 리나는 녹음되고 있다는 걸 확신하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싫다고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뭐가 싫냐며 도연이보다 자신이 더 잘해줄 수 있다고 했다. 리나가 계단으로 뛰어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뒤따라왔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리나를 붙잡으며 조심해야 한다고,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이 보살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차갑고 끈적한 손끝이 더 아래로 미끄러졌다. 간신히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문 앞에 끌어다 놓았다. 밤새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복도를 서성이며 가끔씩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들렸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리나 방 열쇠를 몰래 복사해뒀다. 문고리 소리가 다르게 들려서 알 수 있었다. 밤중에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의자를 받쳐둬서 열리지 않았지만 말이다. 속옷까지 관리하려고 했다. 이런 건 입으면 안 된다며 자신이 사다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협박이 나왔다. 도연에게 이상한 말을 하면 둘 다 쫓아낼 거라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구원의 손길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다. 담장 너머 이웃집 강 여사가 리나의 상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투른 한국어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이 예전부터 그랬다고 했다. 첫 번째 며느리도 결국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도연의 전 부인이 못 견디고 도망간 지 5년이 됐는데 그때도 시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했다. 리나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 강 여사는 자신의 조카가 변호사라며 여성사건 전문가라고 했다. 연락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강 여사의 조카 김은정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사건 전문가인 그녀는 리나가 수집한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72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43건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기록됐다. 행동 일지에 적힌 날짜와 시간들이 모두 일치했고 휴대폰 침입 기록도 명확했다.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도연의 전 부인 박미영을 찾아낸 것이었다. 미영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5년 전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미영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면서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통화를 엿듣고 밤에 방 앞에서 서성이는 것까지 리나와 똑같았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했다.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문화 차이와 오해를 주장했다. 피고는 그저 며느리를 걱정한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정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다. 72시간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 행동 패턴 분석 차트, 의학적 소견서, 그리고 이전 며느리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증명했다. 재판 마지막 날 시아버지가 돌연 자백했다. 맞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왜 갑자기 자백했을까?
은정 변호사가 시아버지 컴퓨터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리나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 샤워실 문 앞에서 찍은 것들까지 있었다. 불법 촬영죄도 추가될 상황이었다. 선고가 내려졌다. 시아버지 윤만식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도 등록됐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남편 윤도현은 배우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혼 조정도 성립됐다. 이혼 조정에서 리나는 과수원 지분 30%와 집 소유권을 획득했다. 3년간의 기여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제 진짜 자신의 땅이 생긴 것이었다. 과수원 간판을 바꿨다. 리나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다.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었다. 첫 해 수확량은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 농업의 놀라운 성과였다. 기술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리나는 이주 여성을 위한 드론 교육센터를 열었다. 기술로 자립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첫 기수 20명이 모두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중 5명이 자신만의 스마트팜을 시작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개척자라고 말하는 리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전국 언론이 리나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KBS에서는 드론으로 날아오른 희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조선일보 일면에는 성폭력을 이긴 베트남 며느리라는 기사가 실렸다. 넷플릭스 아시안 드림 시리즈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리나는 조심스러워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마을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가정을 파탄낸 외국인이라며 수군댔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때 몰라서 미안했다는 말, 용기 있는 일을 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특히 마을의 다른 이주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 리나에게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부모님은 딸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동생들도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막내 동생은 자신도 언니처럼 용감해지겠다며 법학과에 진학하겠다고 다짐했다. 1년 후 리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박민수라는 연구사였다. 처음에는 그냥 기술 자문을 받으러 왔는데 리나의 열정에 반했다고 고백했다. 민수는 리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줬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의 리나라고 말해줬다. 2년 후 리나와 민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은 대부분 리나가 도운 이주 여성들이었다. 언니 덕분에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결혼식 영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축복의 의미로 담겼다. 5년이 흘렀다. 리나 스마트팜은 지역 최대 과수원으로 성장했다. 직원 10명에 연 매출 20억 원을 기록하는 기업이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나가 설립한 이주 여성 자립 재단이었다. 매년 100명의 이주 여성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자립에 성공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리나는 드론 조종기를 들고 과수원에 섰다. 하늘을 나는 드론을 바라보며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다. 시아버지 윤만식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도연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리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기 때문이었다.
밤하늘에 떠오른 드론의 LED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남편 민수와 6개월 된 딸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은 이유는 드론처럼 자유롭게, 하늘처럼 높이 날아오르라는 바람에서였다. 엄마라고 부르는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과수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리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감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리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작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땅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한 여성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리나의 인생도 새로운 높이로 비상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기술과 의지로 당당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리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휴먼 드라마였다. 감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 여성이 마침내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